예, 이번 시간에는 일반형 해시함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 해시함수에 대한 공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에서 그 일반형 해시함수에 대한 응용 부분에서 요 소프트웨어 변경 검출에 일반형 해시함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변경 검출뿐만이 아니라 무결성 검증에도 일반형 해시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무결성 검증. 자, 여기에도 해시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비결성 검증에도 사용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격에 대해서 일반형 해시 함수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새로 어떤 A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어요. A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생성을 했는데 이 파일이 생성된 시점이 예를 들면 1일 파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럼 이 파일이 생성이 되면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함수로 활용을 해서 요거를 안전한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해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h라고 하는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해시 함수 h 해시 함수를 이렇게 대문자 h로 표기하고요. 해시 값 h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h라고 하는 이러한 해시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저장을 하는데 안전한 곳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안전한 장소에다가 이 해시 값을 저장을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A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와 같이 일단 요거는 이제 백업을 해뒀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뭐 데이터베이스에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서 저장을 했는데 멜로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공격자가 그쵸? 어태커죠. 그러니까 보통 적극적인 공격자를 멜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멜로리라고 하는 어, 멜로리인가요? 이 멜로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공격자에 의해서 이 파일이 변조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이 해당 A라는 파일이 변경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파일이 변경된 파일을 이런 식으로 또 사용될 수가 있겠죠. 이 사용되는 시점이 예를 들면 2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일 날 A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A 파일을 가져옵니다. DB에서 A 파일을 가져왔어요. 자, 멜로리가 A 파일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2일날 가져온 요 A 파일은 이미 변경이 된 파일이죠. 그렇죠? DB를 멜로리가 중간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요게 멜로리가 A죠. A입니다. A. 자, 어쨌든 변경된 파일을 가져와서 이 파일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시 값을 얻어내고 요 해시 값과 요 해시 값과 안전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요 해시 값을 비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비교를 해서 만일에 같다. yes. 같으면 이거는 무결성이 검증이 된 것이죠. 같으면 네,
이때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즉 무결성 확인, 무결성 확인. 반면에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변조, 변조됐다. 파일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결성 검증입니다. 일반형 해시 함수를 이용한 무결성 검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멜로리가 파일을 변경을 했는데 이 db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db에 있는 어떤 파일들은 변경이 됐는데 그 파일이 A 파일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하에 A 파일을 가져왔더니 만일에 기존에 그 생성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해시값과 만일에 같다라고 한다면 A 파일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변조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 DB에 있는 내용을 다시 원본 상태로 해 두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무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형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onA 해시를 활용을 해서 무결성을 검증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검출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변경 검출.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오리지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그 원본 사이트가 있고 그 원본들을 이제 CDN이라고 해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그 지역별로 가까운 곳에 미러 사이트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미러 사이트를 자, 미러 사이트를 활용을 하는데 오리지널 사이트가 있고요. 오리지널 사이트가 있고 미러 사이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오리지널 사이트에서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미러 사이트에서 자,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요 해시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시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요거를 하나 해시 코드 값 하나 만들어 둡니다. 자, 이렇게 해시값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자, 그리고 이 오리지널 사이트와 똑같은 미러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미러 사이트에서 이렇게 똑같은 미러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두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미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리지널 사이트에 비해서 보안성이 좀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결성에 대한 침해가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사용자는 오리지널 사이트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까운 곳에서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사이트들이 이제 미러 사이트인데요.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렇게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진정한 그 오리지널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인지 그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해시 함수입니다. 일반형 해시 함수예요. 따라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해시 값을 얻어내겠죠. 이렇게요. 해시 값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 해시 값을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는데 당연히 이때에 다운로드 받을 때는 안전한 통로를 통해서 그죠? 안전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예, 이게 이제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자 수정을 할게요. 요게 요건 함수죠. 요게 아니라 네, 바로 요 값입니다. 요 값을 이렇게 안전한 통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해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리지널 사이트에서 온 해시값 그 다음에 요거는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을 해시 함수를 통해서 얻어온 해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만일에 같으면 무결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무결성 확인. 만일에 같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변조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변조.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용자 측에서는 이렇게 해시 함수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을 검출할 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해시 함수에 대한 공격을 좀 알아보면 먼저 무차별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 암호에도 이런 무차별 공격이 있죠. 예? 이렇게 암호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이 가능한 것처럼 일반형 해시 함수도 이런 무차별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일반형 해시 함수의 그 약한 충돌 내성이라고 하는 그 약한 충돌 저항성을 깨고자 하는 그런 공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HA-1은 160비트라서 2의 160승 회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원하는 메시지가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의 160승 회를 실행을 하게 되면 메시지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격이 바로 무차별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해시 함수 공격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여기 보면 일치 블록 연쇄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일치 블록 연쇄 공격. 새로운 메시지 m'을 사전에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공격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함수값 h가 되겠죠. hm 함수값 hm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것을 골라서 사용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자 연쇄 공격이 있습니다. 중간자 연쇄 공격 전체 해시 값이 아니라
해시 중간의 결과에 대한 충돌상을 찾아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중간 결과에 대한 충돌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특정 포인트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중간자 연쇄 공격이라고 그래요. 중간자 연쇄 공격. 그 다음에 고정점 연쇄 공격이 있습니다. 고정점 연쇄 공격은 메시지 여기 보면 압축 함수에서 고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fi-xi 요거는 hi-1을 만족하는 hi-1xi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요거 이제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와닿지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고정점 연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블럭과 연쇄 변수 쌍을 얻게 되면 임의의 수의 동등한 블럭들 xi를 메시지 중간에 삽입해도 전체 해시값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기타 해시 함수의 공격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분 연쇄 공격이 있습니다. 차분 연쇄 공격은 다중 라운드 블럭의 암호 공격, 따라서 다중 라운드 블럭 암호를 사용하는 해시 함수에서 입력값과 그에 대응하는 출력값 차이의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시함수의 공격이 있는데요. 차분 연쇄 공격에 해시함수 공격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중 라운드 블럭 암호 공격과 해시함수의 공격. 압축함수의 입출력 차이를 조사를 해서 0의 충돌상을 주로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분 연쇄 공격, 그 차분 공격이라는 게 있었죠. 차분 공격, 비트의 차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걸 차분 공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여기 보면 다중 라운드 블럭 암호를 사용하는 해시함수에서 입력값과 그에 대응하는 출력값의 차이, 그 차이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을 해서 그 사용하는 기법을 의미하고요. 이제 차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해시함수 같은 경우에는 압축함수의 입출력 차이, 입출력 차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값과 그에 대응하는 출력값의 차이. 이게 바로 차분 공격인데 해시함수에서는 이거를 차분 연쇄 공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차분 연쇄 공격. 그리고 일방향 해시함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향 해시함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조작과 변경을 검출할 수는 있지만 거짓 행세에 대해서는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대한 무결성을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파일이 정말로 예를 들면 송신자의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무결성 외에 인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결성 외에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파일이 정말 그 해당 실제 송신자로부터 보내진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코드와 전자서명과 같은 기술, 즉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인증 코드와 전자서명 같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일반형 해시함수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는 이렇게 거짓 행세를 검출하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결성 외에 인증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인증 코드와 전자서명과 같은 기술이 이러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인증을 하기 위한 기술로는 메시지 인증 코드와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기술은 그리고 무결성 외에 인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어, 파일의 무결성뿐만 아니라 파일의 송신처, 그죠? 송신처 검증을 위해서는 무결성 외에 인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짓 행세를 검출하지 못한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암호학적 그 해시 함수의 예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압축 함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면 해시 함수를 설계하는 데에는 크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압축 함수를 아무런 기초 없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추어서 특별하게 설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함수 자리에 대칭키 블럭 암호화를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해시 함수. 자, 이거는 그 압축 함수를 아무런 기초 없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해시 함수, 새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목적에 맞춰 특별하게 설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새로 만드는 해시 함수를 보게 되면 메시지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에 MD2와 MD4 그리고 MD5가 있습니다. MD 알고리즘에는 MD2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RSA를 개발한 MIT의 라이베스트 교수가 고객 기반 알고리즘 만들기 위해 RSA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만들어진 MD2는 8비트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고 MD5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개발이 됐고 MD4는 90년대, MD5는 91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MD4와 MD5는 32비트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D5는 MD4의 확장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MD4보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데이터의 보안성이 더 좋습니다. 최종 버전인 MD5는 메시지를 512비트로 된 블록들로 나누고 그리고 128비트 다이제스트를 출력을 하게 되고 충돌 공격의 내성을 갖기에는 길이가 좀 짧습니다. 뭐 지금은 MD5나 MD4나 이거 전부 그렇게 안전성은 떨어집니다. 예. 문제가 지금 취약점이 많이 존재하는 함수이고 그런 해시 함수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해시 함수입니다. 금방 계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근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곳에는 사용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SHA가 있습니다. Secure Hash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안전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요. 미국의 NIST가 개발을 했고 1993년에 핍스 펍 180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SHA의 약점이 발견됐을 때 1995년에 핍스 퍼블리케이션이죠. 예, 핍스 퍼블리케이션 180-1로 나왔는데 이를 SH-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HA는 MD4 해시 함수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고요. 설계도 MD4를 모델로 하고 있고요. MD5보다 느리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SH-1 해시값으로 160비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NIST에서 새로운 표준인 PIPS 180-2를 내놓게 되는데요. 해시값이 각각 256, 384, 그리고 512비트 이 세 개의 새로운 SHA 버전을 정의를 해놓게 되는데 SHA 256과 그리고 SH 384, 512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알고리즘을 SH2라고 합니다. SHA2. 그래서 SHA2에는 256과 384 그리고 512비트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SHA2에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은 SHA1과 하부 구조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모듈러 연산과 논리적 이진 연산을 이용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008년 P 퍼블리케이션에서 180 P 퍼블리케이션 180-3. 자, 요게 일단 저 오타가 있네요. 자, 여기는 N은 자, 핍스 퍼블리케이션 핍스죠. 예, S가 빠졌습니다. 또 빠진 곳이 있나 해서 자, 어쨌든 요 핍스 퍼블리케이션 180-3에는 224비트가 버전이 추가가 됩니다. 224비트 버전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2005년에 SHA1 내 강한 그 충돌 내성이 깨졌다는 것을 접수하고 SHA3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HA3은 AES와 같은 방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SHA512입니다. SHA512는 기본 개념이 다중 블록 메시지로부터 512비트 다이제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 블럭은 1024비트 길이를 갖고요. 그리고 길이 필드와 패딩을 보게 되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기 전에 메시지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128비트의 부호 없는 정수 길이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길이가 비트수로 표현된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패딩을 하기 전에 원래 메시지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호 없는 118비트 정수 필드로 정의할 수 있는 수는 0부터 2128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잘못되어 있죠. 2의 128승이에요. 이거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2의 자, 이거를 자, 수정을 했습니다. 2의 128승 마이너스 1이고요. 이 길이가 바로 SHA-512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대 메시지 길이가 되겠습니다. 길이와 패딩, 길이 필드와 패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선 SHA-512는 자, 기본적으로 SHA-512 같은 경우에는 다중 블록 메시지로부터 512비트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즉 512비트 해시값을 생성하겠죠. 그리고 각 블록은 1024비트 길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블록이 있으면 일단 뭐 여러 개의 블록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자, 여러 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첫 번째 블록은 블록 1, 블록 2, 그 다음에 블록 n이 되겠죠. 여기는 블록 n. 자, 여기에서 일단은 개념이 512비트로 나오게 되죠. 따라서 얘를 압축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compression 함수라고 해서 압축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력이 어떻게 돼요? 512비트가 출력이 됩니다. 512비트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얘는 초기 값 initial value에서 iv라고 하고요. 얘도 512비트로 비트로 해서 요 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1024비트 얘가 1024비트로 된다 그랬죠. 1024비트 그리고 얘는 512비트 얘도
1024비트 크기, 그리고 얘도 1024비트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받습니다. 요거랑 같이 받아서 이와 같이 51비트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512비트 이렇게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컴프레션 함수 이런 원리로 해서 반복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컴프레션 함수로 받고 이런 식으로 받게 돼요. 받아서 출력은 512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제 요 각각의 블럭들을 1024비트로 나눈 각각의 블럭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압축을 통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예, 최종 결과값이 512비트가 되는 거죠. 512비트. 이게 뭐예요? 다이제스트가 되는 거죠. 이게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SHA 512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생성 방법은 이런 식으로. 단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2의 128승 비트 이하의 길이의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요 비트 이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로부터 자 이렇게 512 비트에 자 그러니까 2의 128승 비트 이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로부터 512 비트 크기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이 SHA 512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HA 512에서 요구하는 메시지 크기는 몇이다? 요구하는 메시지 길이는 2의 128승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비트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메시지의 길이가 128승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같거나 만약에 길이가 120 요 비트 요 크기와 같거나 또는 더 길 경우에는 얘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2의 128승보다 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SH512로 전부 다 수용 가능한 길이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